안녕하세요. 어제 그 89차 세미나를 했는데 그 녹음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서 새롭게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알려드리고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89차 세미나의 그 주제는 신체 구성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입니다. 그러면은 프랑스의 약초학자 모리스 메세게는 Nature is always right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옳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신체도 자연의 일부이므로 신체의 구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구성은 물이 66%, 단백질이 16%, 지방이 13%, 당질 1%, 무기질 4%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의 98%가 1년 안에 새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구성비가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평형이 우리가 깨질 때 질병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을 체크하는 일은, 검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의 구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대개 클리닉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 대개 5가지 레벨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레벨 1은 원자 레벨을 보는 것이고, 레벨 2는 분자량을 보는 것이고, 레벨 3는 세포를 보는 것이고, 레벨 4는 조직을 보는 것이고, 레벨 5는 홀바디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벨 1부터 레벨 3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검사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검사는 모발 검사와 BIA 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모발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체의 필수적인 원소는 27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7종을 알아보는 검사가 우리가 모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녹색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기본 유기원소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연한 녹색은 우리 몸에 아주 많은 양의 미네랄을 갖고 있는 거, 칼슘, 마그네슘 같은 대량 원소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연두색은 우리 질병에 관여하는 미네랄, 에센셜 트레이스 엘레먼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연, 구리, 철, 셀레늄 등의 미량 원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은 크롬이나 바나딘처럼 활성이 확인되고 생화학적인 원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원소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게 몸의 구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러한 원소가 일정 비율로다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닷물의 구성은 CHON이 어떻고 나트륨, 마그네슘이 어느 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식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지각도 알 수 있고, 사람 몸도 정확하게 미네랄들의 함량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원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발 검사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BIA 검사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BIA 검사로 알 수 있는 것은 머슬량, 지방량, 그 다음에 물의 량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의 비율은 신생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구성비가 변화를 합니다. 결국 갓 태어난 아이는 90%인데 반해서 노인네들은 50%, 4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물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의 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체액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양이온은 소디움 포타슘이고 대표적인 음이온은 염소입니다. 그리고 세포 내액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세포 외액에는 나트륨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칼륨과 나트륨은 아주 체액을 이루는 데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신체의 구성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 때문에 지방의 함량이 아주 그 남성보다 많이 높은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지방의 함량은 15%인데 반해서 여성의 지방의 함량은 27%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여성이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방의 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을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물의 양도 적어지고 키도 적어지고 이것은 남녀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I에서는 남녀의 변화를 페이스 앵글부터 시작해서 바디셀 매스, 익스트라셀 매스의 일정 비율이 요 나이 때는 이렇다고 기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내 나이에 따라서 BI 검사를 해보고 나서 내가 적절하게 몸의 구성을 잘 이루고 있는지 안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성의 페이스 앵글은 20대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여성의 페이스 앵글은 20대가 최고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30대가 최고점을 이루고 있고 40, 50대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10대나 40, 50대가 거의 비슷하게 6.5에서 6.6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임기 여성 때는 거의 동일한 페이스 앵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몸의 구성비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을 잘 이루는다는 것은 몸의 구성을 제대로 잘 갖춰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느 한 분이 모자른다는 것은 이런 퍼즐에서 하나가 모자르면은 없으면은 퍼즐이 맞춰지지 못하듯이 우리가 건강도 어느 하나만 모자른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유지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발 검사와 PIA 검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건강을 위해서는 지나침이
없는 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모발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발 검사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첫째가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아닌 나쁜 금속이 얼마만큼 오염되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중금속 오염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대기가 오염되면서 미세먼지나 생활환경에 따라서 중금속 오염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네랄의 양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인체는 일정한 미네랄의 양이 있는데 그 미네랄의 양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을 때는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므로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네랄이 부족은 아니고 균형 범위 내에 있는데 비율이 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금속에 오염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중금속에 기량하는 미네랄들의 비율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중금속이 약간 오염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의 비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중금속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금속은 순, 납, 알루미늄, 카드뮴 10종의 중금속이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금속 검사에는 허용 범위가 있는데 붉은 선이 허용 범위입니다. 허용 범위를 넘지 않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허용 범위를 넘으면 중금속을 제거해야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으면 넘게 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은 체내에서 중금속은 우리 몸속에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몸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각의 유해한 작용이 어떠한 것이 일으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메타볼릭 언카플러입니다. 이게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근데 이 짝을 이루지 못한 중금속이 있게 되면 짝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성 피로를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금속에 있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아토피든 천식이든 이런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합텐이라는 물질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맨날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몸이 대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효소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효소의 활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해독력도 저하가 됩니다. 글루타치온이나 아스코르베이트가 감소되기 때문에 왜?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것을 없애느냐고 글루타치온이나 아스코르베이트가 소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이 뇌맥락청에 축적이 되면서 파킨슨이나 치매, 불치병 같은 것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B1이나 B6를 억제시켜서 기형아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몸속에는 G 프로테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G 프로테인이 시각, 지각, 미각, 청각 이런 감각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리셉터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중금속이 리셉터의 역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만성 질환들이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런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과 질병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식품이 뭔가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식품이 중금속을 없앤다는 얘기는 약품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착안을 해서 건강기능성 식품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제재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제재는 가장 대표적인 제재가 킬레이터라고 하는 의약품인 DMSA라든가 EDTA라든가 페니실라민이라든가 이런 약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을 함유하고 있는 원소들,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이라고 해도 B1이나 B12는 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타치온 같은 황을 함유하고 있는 그 아미노산입니다. 알파-라이포익 애시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N아세틸시스테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우리 몸속에서 과학적으로 증빙된 중금속을 제거하는 물질이 뭐냐 하게 되면 메탈레치오네인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메탈레치오네인이라는 단백질은 중금속을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7개를 결합해서 대변인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이죠. 근데 메탈레치오네인은 분자량이 아주 커서 개발은 해놨지만 이것을 체내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메탈레치오네인의 우리 몸속에서 메탈레치오네인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물질을 넣어주는 것, 전고물질을 넣어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프로엠이고 그것이 특허를 받고 이미 한 15년 이상을 중금속을 없애는 제재로다가 임상가에서 증빙을 받은 제재입니다. 메탈레치오네인은 어떤 물질이냐? 지금 이 모네린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중금속과 금속과 결합된 치올기를 가진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자체가 여기 이 동글동글하게 표시되어 있는 중금속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빼내지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제품이 그 중금속 제거용 특수영양식품 프로엠입니다. 이 제품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납, 수은, 카드뮴 뭐 이런 물질들이 알루미늄 이런 물질들을 이 그림과 같이 킬레이터, 경구용 킬레이터로 시켜서 몸속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엠의 중금속 제거 기전은 시스테인이 아연과 반응해서 착화물을 형성해서 징크 메탈레치오네인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크 메탈레치온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마그네슘, B6, 아연, 비타민 C 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메탈레치오닌이 형성되게 되면 수용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세포 이동이 자유롭고 장기와 조직 내 중금속과 결합해서 혈액을 통해서 소변, 대변, 땀 이렇게 배선으로 배설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엠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특허를 받고 중금속 제거 영양식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네랄 밸런스를 보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미네랄이 약 27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6정만 보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연두색까지는 보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기전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네랄 16종으로 보고 있고 균형 범위를 벗어나면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아연과 셀레늄이 균형 범위를 벗어났죠. 그래서 아연과 셀레늄이 부족된 질환들을 일으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16종의 미네랄들이 역할이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틀리다고 하는 것처럼 역할이 다 틀리는데 이 미네랄들에 따라서 면역, 에너지, 효소, 조혈작용, 근골격계에 작용하는 부분이 다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역계에 작용하는 것들이 구리, 아연, 철, 셀레늄입니다. 결국은 구리, 아연, 철, 셀레늄이 균형 범위를 벗어나서 모자르거나 과다하게 있다고 그러면 면역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은 감기나 암이나 이런 것들이 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마그네슘, 인, 망간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모발 검사 결과지를 보고 이 원소가 모자르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환자분한테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느냐,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왔느냐 얘기를 하면 아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도 이게 미네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키가 잘 크는 어린애들을 모든 부모가 다 선호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아주 작은 애들은 없어졌죠. 왜냐하면 글로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개발됐기 때문에 키 작은 아이들한테 키를 크게 미리 주사를 해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글로스 호르몬을 투여를 해줘도 키가 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망간이라는 미네랄들이 모자르게 되면 성장판이 제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스 호르몬을 투여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몸에서 망간이라는 원소가 균형 범위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미네랄과 질병 해가지고 그 미네랄의 종류에 따라서 결핍 증상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표시해 놨습니다. 구리가 모자라는 경우에 빈혈이 일어난다. 예? 망간이 모자라는 경우에 시청각 이상이 일어나고 역시 성장 장애가 일어난다. 태아는 운동 실조증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는 것이죠. 다음은 유독성 원소와 미네랄 간의 비율입니다. 유독성 원소는 두 가지 부분, 여기 주의하고 양호하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카드뮴이라는 원소가 있어도 아연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호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수은이 약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셀레늄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율이 0.6보다 떨어져서 이 주위에 들어가게 되면 수은의 독성이 강력하게 체내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그 비율표의 그래프가 전부 양호에 되어 있다 그러면 그리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주위 부분에 표시되어 있다라면은 그것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 미네랄 비율입니다. 영양 미네랄 간의 비율은 미네랄이 균형 범위가 있듯이 영양 미네랄도 균형 범위가 있습니다. 미네랄이 균형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미네랄 간의 비율은 균형 범위 내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가장 극과 극을 표시되는 부분에서 그런 경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교감신경이나 대사 속도의 빠르고 늦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얘기할 수도 있고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철의 이용률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비율은 다 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네랄 간의 비율이 수용성 미네랄이 있고 불용성 미네랄이 있습니다. 각각의 미네랄 간의 비율이 수용성 미네랄 비율, 수용성과 수용성 비율이나 불용성과 불용성 비율은 인정할 수 있지만 모발 검사는 외부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수용성 미네랄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미네랄과 불용성 미네랄 간의 비율을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과 수용성, 불용성과 불용성의 미네랄 비율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 인해 비율입니다. 칼슘 인해 비율은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교감신경이 우세하냐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냐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사 속도가 빠르냐 늦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슘 인해 비율이 3.3 이하일 때는 대사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화 상태가 일어나니까 3.3 이상일 때는 부교감신경으로서 동화 상태에 이루어지니까 대사가 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사가 빠른 사람과 대사가 느린 사람은 대사를 정상화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에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칼슘 인해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율은 우리가 당뇨나 탄수화물 과다 섭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탄수화물 과다 섭취라면 비만 상태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 환자를 진료할 때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이 8.5 이상이면 우리가 시기를 탄수화물 과다 섭취의 지표이므로 시기를 관리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 것을 많이 찾는다라는 것은 스트레스 상태일 때 단 것을 많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을 투여해 준다든지, 아니면 코티선요법을 투여해 준다든지, 아니면 중금속을 낫과 카드뮴이 칼슘을 없애뜨리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낫과 카드뮴을 없애주는 프로엠을 투여해 준다, 이런 것들로다가 쓰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몸에 물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세포 내과 세포 외에 나트륨과 칼륨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세포에서는 나트륨과 칼륨이 2개의 칼륨이 들어가고 3개의 나트륨이 빠져나올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의 대사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디움 포타슘 비율, 나트륨 칼륨 비율이 정확하게 기준 내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런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트륨 칼륨 비율이 아주 높다 이러는 것은 만성염증 상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혈액검사에서 CRP라든가 ESR을 통해서 검사를 해놓을 수도 있지만, 모발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로 상태, 갑상선 부신이나 에너지 활력 상태를 볼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구리 아연의 비율입니다. 정상 범위는 4에서 16인데 구리 아연이 불균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에서 T4에서 T3의 전환이 억제돼서 에너지 생산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결국은 피로를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구리 비율인데, 기준 비율은 0.2에서 1인데 적혈구 생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 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구리의 비율의 증가나 감소는 편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의 이유를 모발 검사상으로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는 10가지 활용 방법이 있어요. 그 10가지는 구분은 독성 원소부터 미네랄 균형, 신진대사 상태, 에너지 활력 상태, 부신 피로 상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가 안정상인가,
탄수화물의 평가, 스트레스 상태, 산알칼리 상태, 염증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에 따라서 영양제를 어떤 것을 투여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 어느 영양소를 투여해 줬을 때 이런 증상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모발 검사를 하고 나서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질환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BI 검사입니다. BI 검사는 신체에 미세 전류를 흘려서 저항과 유도 저항을 측정하여 우리 몸의 물의 량, 근육량, 지방량 등의 구성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또한 유도 저항을 통해서 세포의 건강도와 에너지 저장 능력을 알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이 검사표는 주요 결과가 페이스 앵글, 바디 캐패시턴시, ECM, BCM, 세포 내계물, 그다음에 저항값과 유도 저항값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세 가지 표를 중점적으로 페이스 앵글, 바디 캐패시턴시, ECM, BCM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은 이게 허가증입니다. BIA 허가증 내에서 허가사항에 대해 표시되어 있는데 위상각은 뭐라고 표시를 되어 있냐면 세포 건강과 세포의 완전성의 척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캐파시턴스는 에너지 저장 능력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ECM, BCM 비율은 우리의 페이스 앵글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표시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상각도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위상각도인데 위상각도는 세포의 건강함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체중의 증가 혹은 감소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포 건강에 비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이 없을 때 기가 허하다 이러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표시해 주는 값이 페이스 앵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화의학 병동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이죠. 완화의학 병동에서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페이스 앵글로 판단을 합니다. 즉 낮은 페이스 앵글은 세포막의 선택적인 침투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런 세포막의 구성층은 지방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방층에 의해서 필수 지방산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 앵글이 떨어졌을 때는 그라놀 같은 필수 지방산을 먼저 투여해 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상각도의 값은 3부터 15까지가 표시되는데 정상값은 6에서 8입니다. 5 이하의 낮은 상태는 어떤 질병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위상각을 올릴 수 있느냐? 네. 이게 검사를 통해서 위상각의 변화를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상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지방산을 공급을 해주든지 근육의 양을 증가시켜 주든지 세포 내액의 수분의 양을 증가시켜 주므로 인해서 위상각도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페이스 앵글이 세포 건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의문사항은 SCI 수제 논문의 2000여 편을 살펴보게 되면 BIA는 세포의 건강과 무결성의 지표라고 하는 논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여 편의 논문이 페이스 앵글 값이
우리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지표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페이스 앵글은 물과 레지스턴스, 저항값을 나타내는 물과 리액턴스, 세포의 온전성을 나타내는 리액턴스의 값으로다가 합이, 벡터의 합이 페이스 앵글 값으로 산출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앵글 값은 세포 내 구조물의 밀도, 세포막의 구성 성분, 세포막의 전이 차이에 대한 온전성의 판단 지표입니다. 역시 우리 몸의 내에게는 미네랄,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세포막에 전이차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온전성의 판단,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 내외의 원소가 제대로 있느냐, 세포 외의 원소가 제대로 있느냐를 알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성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온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페이스 앵글 값은 환자가 얼마만큼 회복력이 좋게 빠르게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4 이상일 때는 어떤 노력을 하지만 4 이하로 떨어져서 3.9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결국은 이게 죽음을 맞이할 수뿐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완화의학병동에서 이 BIA를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상각의 해석은 각도마다 남자 여자마다 다른데 대부분 여자는 5.5 이상, 남자는 6 이상이면 만족한 수준으로 되고, 남녀가 다 공통으로 다 4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하고 지표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상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질환별 컷오프 값입니다. 컷오프. 이거는 임상경과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이 컷오프 값의 미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환자가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환별로 다 컷오프 값이 나와져 있으니까 우리가 BIA 검사를 해서 값이 컷오프 값 위로 올라가 있을 때는 그 병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MD 앤더슨 병원 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암 전문 병원에서도 페이스 앵글을 가지고 진행암 환자에 있어서 이게 생존할 수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각 대학병원에서도 이 BIA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암 전문 병원이라고 그러면 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디 캐패시턴스입니다. 바디 캐패시턴스는 에너지 저장 능력입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다 이루어져 있죠. 세포는 세포 내 화학물질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된 농축 용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세포 내와 세포의 공간 사이에 이온 농도 기울기를 꼭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에 따라서 전기 전이차가 막 전체에 발생을 시키고, 이 전기 전이차의 기울기는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전기적인 기울기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바디 캐패시턴스에 따라서 이 사람이 활력이 있구나, 에너지가 충분히 저장돼서 생활할 수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들을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 캐패시턴스는 보통 계량적으로 0에서 1500으로 정량적으로 측정이 되는데 세포 내의 에너지 저장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건강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없는지 정상인은 보통 500에서 1000 피코프라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남자는 주로 800대, 여자는 600대의 그 피코프라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CM, BCM은 체세포 질량분의 세포 외 질량 지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사람은 체세포 질량이 세포의 질량보다 큽니다. 그래서 ECM, BCM 비율의 값이 1보다 작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체세포 질량과 세포의 질량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 영양 상태의 악화의 초기 신호이고 결국은 체세포 질량의 감소는 영양실조 초기 단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질량과 체세포 질량 지수의 증가를 이게 1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게 되는 원인은 세포 질량의 이하작용이라든가 그 수분 축적이 제대로 잘못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평가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M, BCM 비율은 일반적으로는 0.8부터 2.0인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값은 1 이하를 유지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1 이하를 유지해주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세포 내액입니다. 인트라셀룰러 워터라고 하는 것이죠. 인트라셀룰러 워터가 BCM의 체세포 질량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모인 체세포 질량을 크게 한다는 것은 세포 내액이 충분량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여지게 되고 그 판단 지표에 따라서 남녀가 어느 정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 결국은 근육의 양을 올려주고 물의 양을 세포 내로다 많이 집어넣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1.1 이상이 된 사람들은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 값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나오는 것이 물의量입니다. 인트라셀룰러 워터. 아까도 얘기했듯이 BCM에는 인트라셀룰러 워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트라셀룰러 워터가 기본량보다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보다 높게 해주는 이 지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탈 바디, 전체 정분의 토탈 바디 워터도 물론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트라셀룰러 워터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와 리액턴스가 있는데 리액턴스는 유도저항값입니다. 유도저항값이 크기 위해서는 근육의 양이 많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표에 허가증에 나와져 있는 것도 유도저항값은 체세포량 BCM을 계산하는 기준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저항 값이 적정할 때 우리가 페이스 앵클 값이 적정한 값이 나오게 되고 ECM 비율도 적정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 내 수분, 인트라셀룰러 워터는 세포 내에 포함된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토탈 웨이트분의 토탈 바디 워터는 전체 체중분의 전체 수분 양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60% 이상이 되지 않았다. 여자는 55% 이상이 되지 않았다 할 때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BIA 검사 결과에 따라서 탈수, 비만, 세포 건강도, 에너지 면역, 해독, 비만, 근무력증이나 내장 비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기준값이 정해져 있고 기준값에 따라서 IVNT 주사요법은 뭘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표시를 해놓은 거고 영양요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구형 영양요법은
어떤 제품을 써야 될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 BI 검사 결과지를 건강한 분하고 평균 암 환자 부분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페이스 앵글도 7.3, 그 바디 캐패시턴치도 915 피코프라도 물의 양도 인트라셀룰러 워터가 60% 정도가 되고 익스트라셀룰러 워터는 40% 정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페이스 앵글 값도 4.3, 바디 캐패시턴치도 370 피코프라도 그 다음에 그 인트라셀룰러 워터도 46.3 결국은 그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전체 체중의 양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앵글 값은 세포 나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디 캐패시턴스는 에너지 저장력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떨어졌을 때 이런 제품을 써야 된다는 것들을 표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시면 적절하게 환자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검사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매원할 때마다 검사를 해보게 되면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약 먹으라고 해도 잘 안 먹잖아요. 생활을 환경을 바꾸라고 해도 잘 안 바꾸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시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검사 장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회사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